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Public Access Defibrillator,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AED라고 불리우는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제목은 아주 혁신적인 이제 접근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은 붙여서 왔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자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 2022년도 리서시테이션에서 발간된 1코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OHC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이 논문에 따르면은, 이 스테이트먼트에 따르면은, 글로벌리, 그러니까 연간 약 10만 명의 인구에서 그 EMS가 도착해서 OHCA를 보는 게 약 82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버란 유로로직 아웃컴을 가진 OHCA 환자 중은 약 한 10%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국내 자료를 조금 비교해 보면은 2020년 자료를 따지면은 국내에서는 OHCA가 61.6명이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페이버러블, 그러니까 유로로직 아웃컴은 4.8%, 약 반 정도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HCA 이후에 우리가 서바이벌 프라빌리티, 그러니까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CPR이 빨리 시행이 되고, 그리고 AED가 빨리 사용이 된다면은 아마도 프라빌리티는 급격히 상승을 할 거고요. 만약에 재세동이 늦어진다면 그 순간부터 급속히 떨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디피브레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제 히스토리를 좀 알았으면 해서 준비를 했는 내용이고요. 1947년도에 디피브레이션이 처음으로 클라우드백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그 오픈 체스트로 해서 디피브레이션을 성공했던 기록이 있었고요. 그리고 클로즈드 체스트 디피브레이션은 물론 동물 실험에서 이루어졌지만 1954년도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윌리엄 쿠벤호벤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1956년에 폴 존이 시행을 했었고요. 67년도에 프랭크 팬드리지라는 분이 이게 처음으로 이런 이제 이머전시에 앰뷸런스에 저렇게 우리가 저런 제세동기를 싣고 다니는 게 어떻겠냐라는 컨셉을 내기 시작을 했고, 78년도에 이제 AED가 처음으로 개발이 됐죠. 현대적인 AED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상에서 이제 널리 쓰이게 되게 이제 된 계기는 80년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사실 몇십 년 되지 않았죠, 그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AED라는 제세동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지금은 많이 흔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AED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공공장소에 이렇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쓰이게 된 AED는 1980년대부터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 AED는 우리가 이제 그 라이프 스레팅한 그 리듬, 그러니까 VPB라든지 펄스 VTAC을 감별해내는데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가 95%를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노페이직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생산되는 모든 제세동기는 바이페이직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이페이직의 장점은 한 번의 싱글샷으로서 우리가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은 에너지로서 보다 많은 성공률을 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자동 제세동기들은 이제 기술이 발달을 했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체스트 컴프레션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잡음이죠. 그 리듬을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조울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는 시스루 CPR이라는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컴프레션을 필터링을 해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컴프레션을 하는 도중에도 이 리듬을 읽어서 빨리 재세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PAD, Public Access Defibrillator는 어떻게 됐느냐? 1980년대부터 이제 보급이 돼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포츠 경기장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등등해서 이제 먼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공적인 그 서바이벌 레이트를 보여주기 했던 보고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런 곳에 이제 공공장소에서 설치된 자동 제세동기들은 어떤 정부라든지 아니면 EMS의 단체라든지 혹은 소방서라든지 등등 이런 관리 감독하는 단체라든지 그 관리 방법이 상호 서로 달랐던 거에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씀에도 불구하고 EMS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AD가 적용되는 거는 약 3% 미만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보고에서도 뭐 나와 있지만 퍼블릭 세팅하고 프라이빗 세팅, 다시 말해서 공공장소하고 특히 이제 집하고 이 비교를 해봤었을 때 사용 빈도가 15.3% 대 1.3%로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이제 스테이트먼트에서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큰 변화를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뽑았던 것이 Public Access Deprivation 프로그램을 빨리 전 세계적으로 정착을 시키자, 빨리 시행을 하자라는 걸로 이제 논제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리서시테이션 아웃컴 컨소시엄에서 나온 보고인데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한 500명 정도가 AD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소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도 그 EMS가 도착하기 전에 AD가 적용되는 게 약 2.1%밖에 안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국내 발생률은 약 3만 건에서 3만 3천 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용 건수는 AD 적용 건수는 95건, 41건, 73건으로 보고가 돼 있죠. 그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니까 0.2%,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죠. 그 외국에서는 이제 약 2%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문제점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우리가 지금 스님들 생각 중에서도 뭐 아마 이런 게 원인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문, 이 스테이트먼트에서는 크게 한 8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었고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OHCA를 빨리 디텍션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D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좀 대중들이 인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빨리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AD의 사용법을 최적화해보자라는 내용 담고 있었고 그리고 AD 등록과 AD의 사인, 그러니까 표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모바일 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달하는 매개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홈 어세스 디피브레이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빨리 디텍션을 하자, 조기에 신정지를 인지를 하자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카디악 어레스트는 집안에서 발생을 하죠. 집안에서 발생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미목격된 상황에서 발견이 되죠. 국내 자료는 보면 주거 장소에서 약 62%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목격된, 그 중에서도 목격된 심정지가 1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국내 자료에서도 확인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격되지 않은 심정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에서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도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습니다만 스마트워치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클로징이라서 해서 착용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신호음을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집안마다 다 스마트 스피커를 이용을 하시죠. 그죠? 저도 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제 스마트 스피커가 있던데 이걸로써 이제 집안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목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CCTV 같은 모니터에서 환자가 쓰러지면 가족이 누군가가 쓰러지는 것을 발견을 하고 빨리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아도 아마도 이러한 장치나 어떤 디바이스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심정지를 빨리 디텍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중들의 인식과 그리고 시행 의지를 어떻게 향상시킬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논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심폐소생술을 했었을 때 그 이제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AED를 쓸 의향이 있느냐에 대한 논문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훈련이죠. 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AED 사용법을 대해서 빨리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더 많은 숫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행동 변화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셜 마케팅인데, 대중들로 하여금 핸즈온 CPR,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콜 패스트, 콜 911이라고 해서 이 문구를 대중들한테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죠.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SNS를 통해서든 이러한 문구들을 계속 이제 각인을 시키는 방법을 쓰고요. 그리고 글로벌 어웨어너스 데이라고 해서 그 일코에서는 2018년부터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세계 심장의 날이라는 이제 날, 우리 국내에서도 그 날을 이용을 해서 계속 대중들을 향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이 날이 이런 날이 있다. 이 날이 우리가 왜 이런 게 중요하냐라면은 심정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학문적으로 그렇다면 아웃컴에는 영향을 끼치느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도 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CPR 플래시몹 행사라든지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우리 심포지엄에 보면 쿵쿵맨 그리고 콩콩걸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중적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는 청소년, 뭐 소아일 수도 있고요. 유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칠드런에 대해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이제 Kids Save Lives라는 활동으로 캠페인을 열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제 CPR 트레이닝을 의무 교육으로 놓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칠드런이 그러면 중요하냐? 사실 이런 소아나 아니면은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컴프레서가 될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그죠? 성인이 쓰러졌는데 어떤 다른 이제 어린이가 달려들어서 거기서 CPR을 하겠다 이러는 그거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청소년들이라든지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었을 때 가족에 파급하는 효과는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하는 거는 가족들에 대해서, 성인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리고 childre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애들한테도 우리가 AED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배리어들이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첫 번째는 방관자 효과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경험이죠. 시행자로 하여금 나쁜 경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착한 사마리안법인데, 우선 이제 방관자 효과라는 거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내가 나서야 되는 상황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멈칫하고 있으면은 나는 심리적으로 이 상황을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방관자 효과를 줄이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 하면서 그런 방관자 효과, 쓰러지는 사람이 발견했을 때 그러면 당신은 그냥 바로 가서 가슴 압박을 시행해야 돼 라는 식의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계속 이런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스탠더가 CPR을 한번 하고 났을 때 우리는 뭐 잘된 경우는 신문 지상에 나서 아이고 잘했습니다, 뭐 칭찬을 할게요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근데 그런 경험을 했었을 때 그 당사자는 되게 악몽일 수도 있죠. 예. 나는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려고 들었는데 환자는 소생이 못 됐고 그 소생이 못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자책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조금 감쇄시킬 수 있도록 바이스탠더 팔로우 모델이라는 것을 좀 제안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착한 사마리안법인데 이거는 아직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착한 사마리안법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고 그리고 걱정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나쁜 사마리안법을 만들자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도 나오죠. 다시 말해서 도와야 되는 상황에서 돕지 않으면은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자라는 식으로까지 이제 뭐 확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AD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최적화해보자라는 내용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AD가 현장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생존율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AD를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러한 근거로 인해서 커피숍이라든지 24시간 운영하는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인출기, 국내에서도 제가 알기로 이제 그 현금 인출기에다가 AD를 설치했던 기업들도 있었죠. 예. 그리고 그 고층 빌딩에서는 이제 엘리베이터에다 설치를 하자라는 건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관리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을 설치를 할 때 결국은 그 현장에서 이제 발생하는 통계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게 주된 이야기였고요. 뿐만 아니라 AD를 생각했었을 때 AD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약 95% 이상의 센시티비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매뉴팩처러 이제 제조사한테서 받아가지고 해봤더니 84%에서 91% 정도로 나오더라. 그래서 조금 더 기계를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뭐 AI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기술 등을 이용해서 필터링 테크닉을 높이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자체가 지금 AD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즘 이제 제세동계에서 자체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 기술들로 해서 정보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정보를 병원에 도착했었을 때 트랜스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필립스라든지 조리라든지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써서 그리로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다운을 받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국내에서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 장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완전 자동이면은 조금 편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제조사마다 약간 좀 특이한 그런 방식의 이제 기계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 이 기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경우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쓸 수 없으면 못하는 건가? 그렇지는 않죠. 없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이 AD를 가해서 계속 레귤러하게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배터리 문제가 제일 많더라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관리자들이 어려움을 하는 거는 소모품이 있더라고요. 패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AD를 캐비넷에 잠궈 두지 마라. 여러분도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AD가 있는데 이 AD가 잠겨 있든지 혹은 건물 안에 있어서 건물이 빌딩 시간이 이제 업무를 마치면은 그 건물에 진입할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거를 오픈해 두는 대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AD를 등록을 잘 시켜라. 왜냐하면은 AD 정보가 어디든가이든지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AD를 등록함에 있어가지고 그냥 뭐 쉽게 생각을 했었을 때 그냥 사는 사람이 등록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판매자가 그걸 등록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사실 현재 국내에서도 그 두 가지 방법이 제대로 잘 활용이 되지도 않고 잘 성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는 게 필라델피아에서 2012년도에 마이 하트 맵 챌린지라는 걸 해요.
여러분 포켓몬 고인가요? 그 앱 하는 것처럼 앱을 깔아주고 이 게임 하듯이 사람들이 AD를 찾아요. 그래서 찾아서 올리고 해서 가장 많이 이제 찾은 팀에게 지금 약 몇만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챌린지를 벌였었고요. 국내에서도 지난 2019년도에 인천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모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쿵 어디 있어? 라는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채택은 됐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좀 흐지부지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표식인데 지금 구글상에서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AD를 표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녹색 바탕도 있고 빨간색 바탕도 있고 노란색 바탕도 있고 제세등기 모양이 왼쪽에 있기도 하고 등등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조사를 이제 이 스테이트먼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약 3분의 2에서는 AD에 표시가 없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1코에서는 지금 현재 보여주는 이 모양을 유니버설 사인이라고 해서 제안은 했습니다만 단 어떠한 형태도 다른 거에 비해서 우수하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유니버설로 쓰긴 하되 각 지역에 말아서 그리고 각 단체에 따라서 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여지를 뒀습니다. 그렇지만 AD 표시를 달 때 반드시 그러니까 AD 본체가 있는 그 AD 박스에서 200m 이내에서 그리고 50m 바깥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크기로 표시를 세우기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캐비넷도 저녁에는 불이 어둡기 때문에 발견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형광 물질을 도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등을 달아서 확인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정보를 위해서 모바일 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D 등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머전시 디스패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러니까 119 상황실에서 이제 전화를 받게 되죠. 이렇게 됐었을 때 바이스탠더한테 CPR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AD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AD를 가지고 오게 해서 AD랑 CPR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뭐 몇몇 논문에서는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 AD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뭐가 있을까? 앞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디스패처가 바이스탠더한테 AD를 가지고 오세요. 가까운 위치는 어디에 있고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져오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집에서 아저씨가 쓰러졌어요. 와이프가 신고를 했는데 와이프한테 이야기하기를 가까운 AD가 지금 당신 아파트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있더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이 가서 가지고 와서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펌퓰런스라든지 아니면 경찰차에다가 AD를 실어가지고 그래서 돌아다니게 하는 방법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개하는 게 커뮤니티 볼런티어 리스판드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이거는 자발적인 이제 서포터를 모집을 하는 거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EMS가 도착하는데 오래 걸리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집과 같은 주거 시설과 같은 곳에서는 아마도 효과적일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논문상에서는 아직 그렇게 효과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AD를 이제 이송을 한다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비용 효과를 따졌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볼런티어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도 이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 CPR 서포터즈라고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포터즈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앱을 이제 깔게 되죠. 그러면 이 앱을 깔았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방에 어디에서 어레스트가 났다. 그래서 동의하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가까운 AD의 위치가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Home Access Defibrillation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Public Access Defibrillation은 말을 계속 써왔죠. 그죠? 근데 이제는 이거를 퍼블릭에서 집으로 옮기자는 거고 그렇게 됐던 이유는 처음에 이야기 말씀드렸다시피 OHCA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집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레스트가 났었을 때 빨리 재세동을 하기를 위해서 홈 어세스 디피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지난 2008년 NEJM에서도 HAT, HAT 트라이얼이라는 걸 시행을 했었고요. 이거는 홈 오토메이티드 익스터널 디피브레이터 트라이얼이었는데 어큐트 MI를 알았던 환자를 7천여 명을 랜덤화이즈드 스터디를 했던 거죠. 근데 결과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봤더니 AD를 실제 적용했던 게 7천 명 중에 32명밖에 없었어요. 무슨 스터디였냐 하면은 7천여 명의 환자한테 AD를 다 나눠주고 교육을 시켰던 거죠. 가족들을. 근데 실질적으로 썼던 거는 32건밖에 없으니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못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그러면 할 필요가 없나? 결과가 나쁘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자면은 AD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AD를 얼마나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관련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은 이 8가지에 대해서 그 1코 스테이트먼트에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거기에 나와 있던 이 문장으로 대처할 거자 생각합니다. 불완전한 실행이었지만 PAD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배리어들이 아직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배리어들을 깨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다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